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벌써 한 주의 중반인 수요일입니다. 자, 월, 화, 수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벌써 일주일이 다 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이슈가 월요일부터 그리고 어제 밤 사이에도 계속 이슈화 되었고, 자, 지금 분위기는 미중 무역 전쟁이 좀 풀려가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화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월요일에는 안 좋은 소식, 그리고 수요일에는 긍정적인 소식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무엇으로 잡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부침이 심한 시장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은 바로 생존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생존하고 있으면 자, 언젠가는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한 방법을, 그 생존을 위한 방법을 오늘 증시 토크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생존하기 위한 방법, 바로 부채를 이용한 투자, 레버리지 투자를 최대한 피하자, 지양하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투자 성향이 있으신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레버리지를 사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작년 말, 올해 초에 가상화폐 광풍이 불었다 보니까 그때 만들어진 그 이전까지 숨겨왔던 한국 투자자들의 정말 극적인 도박 성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2000년 초반에 증시 볼 때 정말 엄청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용융자나 레버리지 투자, 빚을 이용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늘으셨고, 자, 그분들이 10월 달에 많은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레버리지 투자를 크게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호시절에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시장이 정말 조금이라도 나빠지게 되면은 마치 초겨울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수수 시장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존을 위한 방법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지양하자라는 주제로 오늘 증시 토크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이번 달에요, 제가 EBS를 밤마다 살짝 봤는데 재밌는 다큐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자, EBS 경제 대기획 빚이라는 다큐가 얼마 전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 다큐를 쭉 보다 보면요, 부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그리고 호시절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부채가 만드는 치명적인 역효과를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방송을 쭉 보다 보니까요, 조금 마음 걸리는 멘트가 하나 있었어요. 자,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자, 부채를 사용해야지만 부자가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부채를 잘 활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대로 부채도 자산이기 때문에 순자산을 높이는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죠. 엄밀히 또 생각을 해보면요, 자,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사용하시는 세입자의 보증금, 은행 대출, 이 모든 것이 레버리지 투자의 원천이기 때문에, 자, 한편으로는 호시절이 끝나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되고 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강조드리지만 좋은 때는 좋습니다. 부채의 레버리지가 지렛대 효과를 만들면서 수익률을 크게 높이지만, 반대로 하락기로 접어들게 되면 지렛대가 레버리지가 아닌 몽둥이로 바뀌면서 내 투자에 치명적인 상처를 만들게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그 레버리지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불과 5, 6년 전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갭 투자를 무리하게 했다가 큰 낭패를 본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레버리지 투자로 실패한 그러한 케이스는 모두 망각하고 성공한 케이스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주식시장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다만 다른 것은 주식시장은 수시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1년에도 몇 번씩 레버리지로 승승장구한 분들도 나오지만 단 한 방에 큰 낭패를 보는 분들도 분명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하락장에서는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투자든 레버리지를 자제하지만 호시절 상승장이 찾아오게 되면 너도 나도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서 위험을 감내하는데, 아쉬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이 중에 거의 대부분, 주식시장은 특히 더 그렇죠. 거의 대부분 큰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레버리지가 결국 사람들은 부채는 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기사 회계적으로는 맞습니다. 자산 이꼴 부채 플러스 순자산 이기 때문에 회계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레버리지는 결국 빚이고 부채고, 그 부채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점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증권시장에서는 이러한 레버리지를 높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꼭 몇 년에 한 번씩 내지는 매년 제법 크게 발생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현명한 옵션 매도 투자자라는 책을 쓴 제임스 코디어라는 사람이 옵션 매도를 잘 운용해 오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옵션 매도 포지션에서 큰 손해가 발생하면서 파산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유튜브에 이렇게 사과하는, 투자자에게 사과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옵션 매도가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레버리지를 1배 수준으로만 사용하게 되면은 수익률은 극히 낮지만 시간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에요. 대신에 이제 방향에 따라서 이제 손실이 시장 하락률만큼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아예 안 쓸 경우에는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더라도 정말 그 자의 밀리미터 눈금 같은 그런 느낌의 은행 이자율보다 안 되는 수준의 그런 수익률이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두 자릿수의 수익률이 나오게 되고, 그래야지만 투자자들이 만족하기 때문이죠. 아마 제임스 코디어도 이러한 레버리지, 옵션의 적정한 수준의 매도 규모를 넘어선 레버리지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에 이른 것이죠. 이러한 그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사고는 옵션 시장이나 파생 시장뿐만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주가 지수가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한 10% 정도 하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정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용융자 등을 사용해서 거액을 투자했던 투자자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수가 수십 또는 수백억 원의 투자 손실이 확정되면서 생존하지 못한 그러한 사례들이 SNS상에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소위 시장에서 퇴출된 것입니다. 이거 이제 생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생존하지 못하면요, 그 이후에 바로 투자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2001년 9.11 테러 때 시장이 크게 하락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때 강제 퇴출되거나 생존하지 못한, 본인 스스로가 이겨내지 못하고 두 손 들면서 생존하지 못한 투자자는 그 이후에 찾아온 강세장을 마주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네 단어로 표현하는 우리나라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깡통계좌죠. 깡통계좌. 생각해 보면 이 뭐 거지가 깡통 찬다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깡통계좌 요 네 음절이 관용어처럼 쓰이게 된 그 계기는 80년대에 만연했던 신용융자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80년대 중반까지는 지지부진하다가 85년부터 해서 89년까지 화려한 랠리를 만들면서 주가지수가 단 그때 4년 만에 만 4년 만에 600% 7배 상승했습니다. 이게 지수가 7배 상승한 거지 트로이카 장세라고 해서 무역 관련주, 은행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증권주 정말 엄청나게 상승하면서요. 그때 당시 엄청나게 부자가 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 투자 관행 중에 하나는 신용융자를 무조건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100만원 들고 가도 뭐 100만원에 플러스 더해서 신용융자에서 투자하고 이런 일들이 만연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요즘 같으면 증거금이 미달하면 친절하게 콜센터에서 전화와서 강제청산 들어가니 돈을 추가 입금하시거나 어떻게 하세요 라고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때 당시는요 너무 인간적이어서 증거금이 미달돼도 4년간의 상승장이라는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내일이면 다시 회복되겠죠. 일단은 강제 청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89년에 약세장이 오니까 손실이 누적된 신용계좌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계좌 잔고가 청산을 해도 빚만 남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 계좌가 바로 깡통 계좌고, 자, 인터넷에서 이제 네이버의 뉴스 라이브러리라고 옛날 뉴스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깡통 계좌를 검색하면요 89년 전에는 깡통 계좌라는 단어가 없어요. 89년부터 등장해서 90년에 피크를 이루게 됩니다. 왜냐? 89년부터 누적되었던 깡통 계좌가 자 90년 들어서는 이게 전 사회적인 전국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89년 12월 12일 오늘이 또 12월 12일이네요. 30년 전에 89년 12.12 증권시장 사태라고도 불리는 그때 당시 증시 부양책이 있었습니다. 뭐 한국은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증시를 부양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증시가 그냥 쭉 하락했어요. 그러면서 더 신용융자가 깡통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깡통 계좌가 급증하게 되고 그때 당시 이거를 증권사에 자율적으로 정리해라 했는데 이게 안 되죠. 이미 뭐 한계를 넘어갔고 그리고 지금처럼 그 차갑게 딱 끊을 때 끊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때는 좀 인간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모순된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청산이 안 됐다가 금융당국이 1990년 10.10 깡통계좌 일제정리 사건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새벽 2시에 그러면서 이때 당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깡통계좌가 된 계좌가 강제 청산되면서 빚만 남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때 이후로 깡통계좌는 자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큰 손해를 봤다라는 그러한 관용어 표준 명사화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깡통계좌 엄밀히 이제 딱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레버리지 투자, 신용융자나 여타 빚을 끌어와서 한 투자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상승하면은 뭐 수익률이 높아지고
예. 레버리지를 2배로 쓰면 10% 수익이 20% 되지 않습니까? 그런 높은 레버리지에 취해 있다가 하락하면 10% 하락이 마이너스 20%로 되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된 것이죠. 자, 하지만 빚은 레버리지는 결국 그저 빚일 뿐입니다. 본인이 갚아야 될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절은 좋지만 나쁜 시절이 찾아올 땐 이게 갑자기 레버리지 도구가 갑자기 몽둥이로 바뀌어서 본인의 계좌를 때려 부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최근 증시 보게 되면은 불확실성이 정말 크죠. 자, 올해 초 그리고 올해 내내 올해 증시는 변동성이 과거와 달리 확대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대로 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가지 증시 이슈들이 펑펑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뭐랄까 세기의 연예인 같은, 두 번 다시 보기 힘든 연예인 같은 대통령이 미국에 등장하면서 예측 불허인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만 해도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해소되는 듯하다가 또다시 불거지고, 그리고 또 해소되는 듯하고, 뭐 이게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예상하기 어려운 시기에는요, 자, 무조건 생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 생존하기 위해서는 빚내서 투자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장에서 생존하면서 견딜 수 있고, 그러면서 다음에 다가올 기회를 내 것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게 좀 마음 같지가 않죠. 왜냐하면 자, 레버리지 써가지고 큰 부자가 된 사람들 분명 뭐 주변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IMF 시기에 큰 돈을 벌었다는 투자의 대가들 보면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뭐 큰 돈을 벌었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본인도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부푼 마음, 좋게 얘기하면 부푼 마음, 나쁘게 얘기하면 욕심으로 인해서 너도 나도 레버리지를 씁니다. 2000년대 중반에는 미수거래, 2, 3일 만에 매매를 끝내야 되는 미수거래를 개인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했는데, 이 미수거래를 할 때 신용융자를 끌어와서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카드 빚을 땡겨와 가지고 그것으로 또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거는 뭐 레버리지 비율 자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레버리지였죠. 아마 100배, 1000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결국 그렇게 투자한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거의 90에서 99%는 투자 원금을 모두 날리고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시장을 떠난다는 얘기는 생존하지 못했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최근에 증시가 급등락하면서 약세장이 나올 때마다 강제청산 이야기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그런 이슈들이 뉴스로도 나오고 SNS상에서도 많이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시장이 냉혹하게 투자자들을 털고 생존한 투자자들이 소수만 남았을 때 그제서야 다시 상승장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은 레버리지 투자자들 같은 경우 두 손 들고 강제 청산이 됐든, 아니면 본인의 투자 심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매도를 했든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시장은 사람 약 올리듯이 혹은 강 건너 잔칫집처럼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승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상승장이 왔을 때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투자자는 바로 저의 글과 저의 증시 토크를 보시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않는, 자, 시장에서 생존한 우리 시청자님들이실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레버리지 투자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안전하게 투자해야 되는지.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강조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증시 토크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뭐 화웨이 얘기 또 꺼낼까 하다가 이건 또 월요일에 꺼낸 주제이기도 해서 뭐 미루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시장이 위아래 출렁거리면서 멀미나는 시기잖아요. 이런 때 아마 생존하지 못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돼서 그 어려운 시기에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항상 우리 시청자님의 구독하기, 좋아하기, 그리고 저의 영상을 다른 지인분들이나 다른 SNS에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그 마음 덕분에 힘 얻으면서 자, 내일도 좋은 증시 토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존하시면서 성공투자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